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관세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말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관세 무기화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 적지 않은데요. 특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반도체 업계에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공지능 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딥시크의 등장은 반도체 시장의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변하고 있는 기술 환경 속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은 어디쯤 와 있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반도체 전문가 세 분 소개합니다. 김양팽 한국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공학회장을 맡고 계시죠. 신현철 광운대 반도체 시스템공학부 교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도체 패권 전쟁의 저자이십니다. 이주환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본격적으로 토론하기 전에 우리 시민분들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앞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AI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이 반도체로 좀 재미를 못 보고 있는 게 엔비디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처럼 완제품을 못 뽑고 있다라면 짝히시고 있지 않나요? 딥시크도 잘 모르겠는데 새로운 시장 창출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그 방향성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SK 하이닉스만 엔비디아 때문에 재미 보고 있잖아요. 삼성은 또 다른 시장을 또 그쪽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방향성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요? 관세도 그렇기도 하고 지금 딥시크 때문에 경쟁력 그러니까 수요가 좀 줄 거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서 그전에는 이제 하이닉스나 뭐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수요 예측이 있었는데 딥시크가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반도체 자체의 어떤 기술 경쟁력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수준인데 문제는 트럼프의 어떤 정책적으로 보호무역이라는 것 때문에 뭐 관세 때리고 이러면 굉장히 우리한테는 그 충격으로 와닿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좀 걱정이 되죠. 그렇지만은 뭐 강대국이 그렇게 하겠다 하면 뭐 별 수 있습니까? 또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나라도 정책을 잘 해야죠. 중국이 생각보다 기술력이라든지 역량이 발전이 많이 됐다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좀 뒤떨어지는 거 아닌가. 52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들과 기업의 협상에 맡겨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산업별 다 특성이 다르니까 기본 수당이라든지 근로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산업의 특성에 맞게 가야 되는데 너무 일률적으로 너무 근로자에 편향돼서 정책이 되지 않나.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먼저 세 분께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현 주소부터 여쭤보고 자세한 질문으로 추가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위기다 이런 또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먼저 세 분께 우리 반도체 산업의 위치 어디인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김양팽 연구원 어떻게 보시는지? 예, 일단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위기다라는 얘기는 사실 제가 반도체 산업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나온 얘기거든요. 뭐 중국발 위기, 미국발 위기, 그다음에 기술적인 진보 등등으로 인해서 뭐 위기가 아니었던 적은 없지만 우리가 그걸 잘 극복을 해나갔어요.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회도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위기라고 해서 우리가 자초될 위기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주변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주환 박사께서는요? 반도체 시장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은 메모리에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메모리가 차지한 비중은 미니멈 17%에서 많아 30% 정도 사이이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한국은 어떻게 보면 명함을 내놓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엄밀히 반도체 강국이라기보다 메모리 강국이라는 게 현실이고요. 제가 볼 때 앞으로는 메모리 단일 칩만의 고객들의 요구는 점점 줄어들 것 같습니다. 패키지화 되든지 로직 칩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이후로 앞으로 10년 동안 저희가 어떤 그런 미래 시장을 준비하냐에 따라서 여전히 메모리뿐만 아니라 반도체 시장에서도 강국의 유지를 유지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단순한 하청업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하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니까 또 상당히 네, 신경이 쓰이는데 신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계속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희가 메모리 반도체를 삼성이 처음 시작한 이후에 전 세계 1위를 하고 또 그 지위를 거의 20년, 30년간 유지했습니다. 그 호황이었죠. 호황. 그 호황에 이 갑자기 최근 몇 년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한 기업, 뭐 아까 인터뷰에서도 삼성전자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삼성전자의 위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반도체가 변해야 된다. 혁신이 필요하다.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를 주는 그런 최근의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주환 박사께서는 또 SK 하이닉스 출신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업으로만 본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위상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기술력을 놓고 일단 한번 기준을 세워보면은 이제 메모리 분야에서는 여전히 한국 기업들이 최근에 삼성전자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기술에서 가장 선두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로직 같은 것들이 공정 미세화 정도만 놓고 보면 디램이나 낸드보다는 훨씬 앞서 있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SK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그쪽 기술은 전혀 없는 상태여서 앞으로 점점 10나노 밑으로 내려갔을 때 얼마나 설계적인 이슈들을 창의적으로 극복할까라는 부분들이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고 네. 삼성전자는 파운더리도 했었고 자체 AP나 CPU도 만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조금은 좀 그래도 경험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파운더리 4나노, 3나노 이미 양산까지 하고 있어서 근데 요즘 조금 어려워서 파운더리 쪽에 이제 힘을 실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근데 로직 디바이스 쪽에 대해서 이제 연구원들이 물적, 인적 자원들이 몰아주는 것들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현재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그러면서도 로직 디바이스 쪽에서 경쟁을 잃지 않도록 그쪽에도 좀 신경을 써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문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메모리 분야는 참 우리가 강국입니다. 이 박사님 말씀은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우리가 어떤 활로를 개척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이것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김 연구원님께요. 그래도 참 세계 선두 삼성전자였는데 여하튼 메모리 분야를 보더라도 최근에는 SK 하이닉스가 더 주목받는 이유 무슨 이유입니까? 일단 그게 기술력이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시장의 변화에서 어떻게 이제 경영을 하고 운영이 되었느냐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력 품목은 메모리 반도체고요.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 기술을 선도하고 제일 빨리 첨단 제품을 생산한 기업이 삼성전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성이 삼성전자가 당연히 높게 나타났었죠. 그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반도체 뭐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정해진 룰같이 그렇게 이어져 왔었는데 작년 4분기 실적을 최근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여기서 보면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10.9%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41%.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삼성전자가 선두로서 제품을 출시를 하고 그만큼 이제 앞선 그런 이익을 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뒤집혀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 밀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매출의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세심히 살펴보고 판단을 해야 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이거 뭐 신 교수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출신이고 또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퀄컴 또 출신이시잖아요. 이게 이른바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못 잡아서 그런 겁니까? 이게 결정적이었던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HBM을 삼성이 뭐 다 아는 스토리인데요. HBM을 삼성이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의 예측, 뭐 여러 가지 다른 프로덕트의 그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에 HBM의 중요성을 간과한 그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근데 참 우스운 것은요.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삼성전자의 임원 또 SK하이닉스의 임원들과 이제 뭐 스스럼 없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조차도 HBM이 이렇게 중요하고 시장에 관심을 받고 매출이 클 것이라고 예측을 안 했었습니다. 예. 아니 뭐 이거는 이 정도겠죠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챗GPT를 중심으로 하는 그 생성형 AI 그리고 최근에 딥시크 이런 것들까지 나서면서 AI가 너무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 사람들이 다 쓰려고 달려드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그런 의미에서 SK하이닉스가 더욱더 그 실적을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말 방금 전에 신 교수님 말씀이 이게 급변한다. 이 박사님.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걸 어떻게 쫓아가야 될지는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투자자분들도 참 많거든요. 투자의 관점에서는. 요즘 정말 최고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의 바로 중국판 챗GPT인 딥시크입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인공지능 그러면 오픈 AI 생각했는데 오픈 AI 샘 얼트먼이 지금 또 한국을 방한하기도 했었는데 정확하게 오픈 AI 미국의 이 기술 챗GPT와 딥시크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자, 엄밀히 말하면 딥시크는 이제 회사 이름이니까 제품으로 비교를 하면은 이제 딥시크의 이제 R1 모델이 추론에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 머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오픈 AI가 갖고 있는 것 가장 비슷한 것도 이제 O1이 있고 최근에 딥시크가 좀 싼 가격에 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R1에 나오니까 바로 O3 미니라는 걸 또 바로 내놨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오픈 AI에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쓰던 것들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것들이 이번에 딥시크에서 오픈 행사를 했던 R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희들이 뭐 그래서 특별히 더 능력치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의 그 테크 기업들에서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것들은 기존에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저가의 반도체 칩을 사용해서 가장 엔비디아 칩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중에 자기들은 항상 최고 성능만을 써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그래서 뭐 블랙웰도 부족해 빨리 루빈조 하고 있었는데 H100 호퍼칩보다도 더 그레이드가 떨어져 있는 중국만을 팔기 위해서 만들었던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일부러 다운그레이드 시킨 H800으로 만들었고 심지어는 추론에 주로 쓰이는 반도체는 화웨이가 직접 만든 어센드 910C가 또 많이 쓰였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하드웨어만으로 헤게몬을 잡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구나 AI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충격파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거를 학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용도 훨씬 절감했다라는 것. 물론 거기에 이제 미국 기업들은 여러 가지 이제 시비를 걸 만한 요소들이 존재하긴 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왈가왈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싸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팩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훨씬 적은 가격에 이제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이버니 뭐 카카오니 이제 그런 서비스를 써야 되잖아요. 돈을 지불하면서. 그랬을 때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이 훨씬 싸질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의 그 AI 칩 독재 천하가 계속 될 거냐에 대한 의구심도 생기는 것. 그게 이제 주가로 바로 방향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여기 때문에 지금 충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휴대폰으로 하면 이제 언팩 행사를 한 거에 불과하니까 물론 지금도 다운로드는 벌써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봤을 때 이미 1000만 다운로드가 넘었고 중국에서는 아마 굉장히 많은 다운로드를 하고 있을 거라고 그 1위를 달리고 있죠. 네. 한국에서도 130만 뷰 하면서 1, 2위로 지금 올라와 있는 거라서 일단은 고객들은 무료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써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챗GPT와 비교를 해보겠죠. 했을 때 별로 차이가 없네. 근데 이거는 무료고 한동안 무료이고 근데 더 좋은 건 개발자들이 이게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이제 설계를 하시는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얘기가 기존에 우리 휴대폰 초기 모델 때 애플 진영하고 안드로이드 진영의 그 사이가 처음에는 압도적으로 애플이 앞서 있었어요. 모든 면에서. 근데 오픈 소스를 표방하면서
유능한 그런 다양한 훌륭한 개발자들이 마이크로 진영을 붙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그쪽이 굉장히 빠르게 시장도 커지고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었던 것들. 그래서 이런 지금 오픈 소스 정책을 했다는 것이 딥시크의 제가 볼 때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근데 매개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추론 과정도 원래 오픈 AI는 안 했었거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답이 나왔다 안 알려줬었는데 지금 아론 같은 경우는 그 과정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답을 보면서 이게 좀 이상하게 나온 거구나, 제대로 추론해서 나온 거구나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픈 AI는 그게 없으니까 이 답이 나왔는데 과정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딥시크가 아론이 그 추론 과정을 공개해버리니까 바로 3리니에서는 또 그 추론 과정을 또 내보내더라고요. 예. 오픈 AI도. 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딥시크의 등장을요. 저는 이게 좀 제가 좀 과장되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딥시크의 량웬팽의 등장이 흡사 과거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들고 나온 것과 매우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은 다 기존에 있던 기술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조합해서 사용자가 사람들이 원하는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제품을 내놨거든요. 근데 딥시크가 지금 얘기하는 기술의 핵심들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그 강화 학습이랄지 아니면 증류 디스틸레이션 학습이랄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 있던 겁니다. 이미 오픈 AI에서 하고 있던 겁니다. 그거를 잘 섞어서 정말 우수한 제품을 만들었다고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가성비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가성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것은 그 량앤팽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의 혁신은 실리콘밸리에서는 늘상 있는 일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놀라는 걸 보니까 내가 놀랬다. 이게 중국에서 했으니까 놀라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량앤팽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할 것 같고 그러한 딥시크의 기술들이 지금 일일이 기술적으로 검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외부에서. 하지만 대단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기존의 엔비디아 진영의 GPU와 HBM으로 GPU와 HBM으로 이루어지는 AI 반도체의 대세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 그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도 여쭤볼 건데 그것도 참 대단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량원평도 대단하지만 실제로는 여성 연구원이죠. 러퍼리가 샤오미에서 20억을 준다고 했는데도 이 딥시크를 안 떠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 김영권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것도 다 반도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엔비디아가 어떤 반도체를 딥시크에 팔았느냐, 중국 시장에 팔았느냐 안 팔았느냐.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에도 이 딥시크의 등장이 미치는 영향, 반도체 시장에 판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뭐 반도체 분야에서 이게 AI라는 것은 사실 반도체를 활용해서 개발한 기술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고 사실 예전에는 특이하게 AI 반도체라고 말할 만한 게 없었죠. 그런데 엔비디아에서 GPU를 활용해서 그런 AI 가속기를 만들고 그 만든 AI 그 엔비디아의 그러한 생태계 속에서 사람들이 AI 기술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AI 반도체 그러면은 전부 다 엔비디아만 생각하게 그렇게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딥시크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결국 딥시크도 엔비디아 기반의 반도체로 여하튼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AI 반도체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시장의 판도가 크게 바뀌거나 그러기보다는 예전에는 고가의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했다 그러면은 사실 딥시크를 해보니까 그런 고가의 장비가 아니더라도 되더라라는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고가의 장비를 가진 일부의 연구자들, 개발자들의 그러한 생태계에서 이제는 다양한 사람들이 저가의 시스템으로도 우리도 개발할 수 있다라면서 이제 모여들 수 있는 오히려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중성 있게 판매될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점에서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신 교수님 지금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각광받았던 건 엔비디아의 HBM을 대규모로 삼성전자보다는 많이 납품했던 거 아닐까요? 이 경쟁력은 유지될까요? HBM 우리의 경쟁력은요? 네, 제가 그 엔비디아의 GPU와 HBM의 그 시스템, 그 AI 반도체의 구조가 지금 현재 사용되는 곳이 대규모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아니면 굉장히 많은 계산을 하는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요. 저희가 나라를 개발하고 도시를 개발할 때 고속도로를 먼저 깝니다. 고속도로를 깔고 그거를 통해서 물류가 진행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산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는 것이죠. 그처럼 지금 엔비디아의 AI 반도체가 먼저 설치되는 것은 AI 기술을 운용하기 위한 그런 인프라를 까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프라가 계속 깔릴 수는 없는 거죠.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 수준이 되고 포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AI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사용되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앞으로 한 2, 3년, 3, 4년, 한 5년까지는 계속적으로 그러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 정도의 그 시간 동안에는 우리에게 충분히 그러한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지금의 GPU와 HBM으로 대변되는 엔비디아 AI 반도체 이후에 그러한 구조들, 그러한 제품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네. 아니 이 박사님, 지난번에 이제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엔비디아에 또 타격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도 출렁거렸고요. 덩달아 엔비디아의 HBM 고대품 메모리를 납품하는 SK하이닉스도 급락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이 SK하이닉스가 성장하는데 엔비디아 의존도가 높다는 이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베스트 초이스였던 거죠. 엔비디아 외에는 필적할 만한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는 경쟁자가 뚜렷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오는 딥시크와 같은 등장, 중저가 칩으로도 충분히 데이터 센터를 꾸밀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면은 아마도 두 가지입니다. 엔비디아가 과연 본인들도 중저가 칩을 출시를 할 건지, 새로운 칩을, 아니면 애플과 같이 초고가 칩 위주로 갈 건지. 그렇게 되면 AMD라든지 다른 여타 기업들이 이제 중저가 칩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우리 한 50%는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도 이후로도 계속 AI 시장에서 현재 지위를 유지하려면 엔비디아 이외의 고객하고 지금 미래 고객을 빠르게 지금부터 접촉을 하면서 약간의 맞춤형이잖아요. HBM 같은 경우는 고객의 니드를 지금부터 미리 개발 단계부터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영업이라면 영업일 수도 있는데 공동 개발 파트너들을 다변화를 넓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브로드컴이나 이런 마벨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영건 보시기에는 이런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오히려 한국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네.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나오듯이 지금까지의 그런 AI 시스템을 선두해온 기업은 엔비디아다라고 이제 거의 인식이 다 잡혀 있는 상태에서 엔비디아의 최고가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AI 시스템 서비스를 설계라고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딥시크는 그게 아니다. 저렴한 칩으로도 된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고 예. 또 그리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자기들만의 AI 시스템을 만들 거란 말이죠. 네, 그렇게 만들게 되면서 이제 다양한 AI 그러한 서버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그러한 입장에서는 수요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기회가 되고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존에는 엔비디아만 고속도로를 뚫고 있었는데 여러 기업들이 그러한 고속도로 건설에 참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만큼 인프라가 잘 갖춰지게 되고 그 갖춰진 인프라 위에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들도 또 많이 참가할 수 있고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건 충분히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대목입니다. 이 박사님 책 제목이 반도체 패권 전쟁인데 그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31일 미국 현지 시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약간 반 딥시크 움직임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은 우리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내용보다도 TV를 시청하면서 이제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재밌어했던 포인트가 불과 한두 주 전의 사진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트럼프의 사진이 나왔었는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한 순간에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서 있는 트럼프의 모습이 옆에 비쳤단 말이죠. 야, 그래서 과연 트럼프 같은 정말 무서울 게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자본의 힘 앞에서는 역시 나약해지듯 역시 천사 비즈니스맨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결국엔 스타게이트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픈 AI,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AI 시장을 지금 선도 리드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오라클은 기존부터 기업의 컴퓨터 모든 시스템들을 운영해주고 설치해주는 것에 가장 파워가 있는 기업이고, 어떻게 보면 소프트뱅크는 자본을 대주는 역할이 더 크다고 봅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자회사들이 암이 있긴 하지만 물론 암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세 기업이 합치면서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입한다라는 거, 향후 4년 동안 5천억 달러 정도, 한 800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을. 그래서 이런 거에서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미국 본토 내에 최첨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 이것이 중국이나 한국이나 대만에 있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AI 패권의 종착지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우리가 이 좀 눈을 더 번쩍 뜨는 이유는 뭔가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을까 이 부분인데, 신 교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또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한국 들어와서 이재용 회장 만났지 않습니까? 삼성 출신이니까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참고로 삼성은 오래전에 다녔었는데요. 네. 뭐 AI 지금 다 AI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AI하고 AI에 필요한 반도체는 또 다른 겁니다. 지금 우리가 AI를 향해서 기술이 발전되고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데, 그 AI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AI 모델이 필요하고요. 그게 최근에 나온 딥시크 같은 그런 새로운 모델이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개가 다 잘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그중에서 AI 모델은 미국이 선도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하고 싶지만 좀 부진한 것 같고, 데이터도 우리나라는 나라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하지만 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HBM으로 대변되는 메모리 반도체, 또 뭐 로직 반도체, 그러한 반도체 제조 시설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미국, 뭐 대만, 한국, 뭐 일본 정도의 그런 선도 그룹입니다. 그래서 스타게이트가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칩에 대한 컨트리뷰션을 해라, 공헌을 해라 라는 얘기를 할 것이고요. 당연히 삼성전자도 필요하고 SK하이닉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잘 참여를 해서, 왜냐하면 그게 가시화된다면 굉장히 큰 기술이 될 것이고 시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줄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주고, 예. 또 그 이외에 우리가 부족한 것들은 또 협력해서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곤님, 바로 이 대목입니다. 왜 손정희 회장이 들어왔을까? 왜 샘 알트먼이 한국을 방한했을까? 이재용 회장을 만났을까? 뭐 최태원 회장하고는 어떻게든 또 교감했을 가능성이, 우리가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스타게이트의 대규모 생산 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그게 삼성전자의 능력이 그만큼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파운드리를 가지고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공장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만큼 반도체 제조에 관련된 모든 걸 다 하는 기업이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반도체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삼성전자와 한 번쯤은 얘기를 해보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그들이 찾아서 만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주목받았던 브로드컴의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맞춤형 반도체를 또 생산하는 관계이기도 했는데,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먼저 대규모입니다. 800조 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당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 일단 샘 올트만이 SK그룹하고도 접촉을 했고 삼성전자하고도 접촉을 했었고 그다음에 특히 어제 삼성전자에는 샘 올트만만 간 게 아니라 손정영 회장과 아암의 CEO까지 같이 동석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 4명 이재용 회장까지 4명을 한 자리에서 보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은 일이고 그게 뭐 외국의 어떤 뭐 CES나 이런 자리가 아니라 한국에서 사무실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굉장히 저는 큰 의미가 있는 만남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기사 한 줄 본 것보다는 상당히 임팩트가 있는 모임이었다 생각이 되고 그 정도 거물이 모였다면은 아마 티타임 정도는 아니었겠죠. 아마도 구체적인 내용은 본인들이 발표를 아마 쉽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상당한 부분의 협력 내용들이 오고 갔을 것 같습니다. 그 스타게이트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자체적인 오픈 AI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 칩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예. 자체안서 설계를 한 칩을 만들어줄 파트너를 지금 찾고 있거든요. TSMC가 있긴 하지만 TSMC 의존도도 너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더리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물론 HBM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그다음에 삼성전자 둘 다 만났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보면은 자본적인 투자도 조금은 하지는 했을 것 같습니다. 워낙 큰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다국적으로 해서 리스크를 좀 줄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본을 투입한 기업들은 뭔가 이 프로젝트에서 한 몫을 줄 수 있잖아요. 뭔가 나중에 지분이라고 할까? 나중에 최종 제품이 나올 때쯤 됐을 때 그런 것들에서 서로 사실은 윈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어서 네. 제가 볼 때는 뭐 조금 더 지켜보면 조금씩 흘러나올 것 같긴 합니다. 어떤 논의들이 됐는지. 네, 다 이야기는 안 해주시는데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때문에 김영건님 네네. 또 하나 이제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기회도 있지만 바로 관세입니다. 캐나다, 네. 멕시코 또 중국인데 중국에는 삼성전자와 또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도 있는데 실제로 이게 세 나라의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게 우리 반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관세 자체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고 일반 공산품이라든지 소비재 같은 경우는 그게 충분히 효과가 발휘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뭐 대체 상품이 있다거나 그리고 미국에 공장이 있는 그러한 산업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관세 효과가 나타날 텐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오히려 반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그러한 반도체 자체가 미국에서 대체재가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필적할 기업이라고는 마이크론밖에 없는데 마이크론의 절대적인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5%거든요. 네. 금액으로는 이제 1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상당히 큰 규모로 성장을 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비중 자체는 10%도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력이 작다는 거 하나와 또 하나는 반도체 공장을 지어서 공장이 안정화되고 제품이 생산되기에는 약 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장을 짓는데도 3년 후에나 그 공장이 완성이 되고 관세를 회피해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물리적인 시간 등등을 고려해서 볼 때 과연 반도체에도 그러한 관세가 먹혀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만에서도 TSMC가 만약에 관세를 받게 된다면은 그만큼 제품 가격을 올릴 것이다 라는 예측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TSMC도 대체할 기업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산업은 이제 별개로 두더라도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는 관세 부분이 물명이 이제 조금 영향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크게 우리 산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미국이 한국 반도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우리가 협상에서 주도권을 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후해서 반도체 보조금 미국에서 주는 거, 그거 왜 주냐? 뭐 주기로 했으면 우리가 다 회수할 수 있다. 관세를 25%, 50%, 100%까지 때려서라도 다 회수할 거다. 이런 말들을 막 하는 걸 보고 다들 정말 놀래고 걱정을 했는데요. 근데 또 최근 뉴스 있지 않았습니까?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 부과를 하려고 25% 관세 부과를 네, 하려고 했다가 유예했습니다. 그때 목적이 이제 뭐 미립국이나 아니면 마약 밀반입 등에 대한 그런 억제
목적이었다는 것이 또 간접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에 대한 관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제품 자체에 대체제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봐서도. 그러니까 함부로 이거를 미국 입장에서 함부로 관세를 부과해서 수입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제품 가격이 오른다면 그들도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못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생산시설, 주요한 생산시설을 미국 내에 유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압력으로서 하나의 도구로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압력이 구체적으로 왔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을 하고 또 우리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나름대로의 그러한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그 반대급부로서 협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박사님 그런 면에서 본다면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면 러토닉 상무장관은 계약서를 봐야 된다. 보조금 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안 주고는 못 빼기는 거 아닙니까? 그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만약에 보조금을 깎겠다고 하면 우리는 감사하다고 해야 됩니다. 보조금 덜 받고 투자 덜 하는 게 좋습니다. 미국에는. 미국의 반도체 공쟁은 플러스 요인보다 마이너스 요인이 훨씬 많다고 제가 분석을 아무리 해봐도 나오거든요. 결론이. 지금 왜냐하면 말씀하셨잖아요. 미국으로 직접 반도체 수출은 진짜 얼마 안 돼요. 중국이나 홍콩이나 대만, 베트남으로 갔다가 완제품으로 해서 미국으로 하기 때문에 관세는 반도체에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완제품에 붙일 거거든요. 근데 그 가전제품에 붙이게 되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지금 트럼프에는 어떻게든 금리를 낮추고 싶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물가가 낮아지는 시그널이 보여야지 연준에서 낮출 수 있는데 물가가 이렇게 확 상승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것도 쉽게 할 수는 없을 거라는 게 하나 있고 만약에 정말 관세를 먹인다고 하면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가전제품에 중국산 미국으로 가는 수출이 감소할 겁니다. 그러면 시장 수요 자체가 확 줄어들게 되죠. 반도체 수요가 중국으로 가는. 그게 가장 리스크 요인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첨언을 하자면은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신데 저도 감사하다는데 한 표를 더 얹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내건 조건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 전에 결국 이제 다 우리가 수용하지는 않았지만은 제품의 원가라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 공장에서의 노조 활동이나 유치원 설립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그러면은 그런 간섭도 끊기겠죠.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가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서 가동을 하는데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 보조금의 전체 지금 투자 금액이 10% 미만으로 금액이 밝혀져 있는데 그 보조금에 목매달려서 미국 정부의 그러한 요구를 전부 수용하기보다는 보조금을 받지 않고 더 자유롭게 투자를 하고 투자 규모를 줄이면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리고 그 돈으로 용인에 투자를 해야죠.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일반 우리 국민들의 경우에는 미국이 보조금을 안 준다 그러면 상당히 큰 충격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실상은 안 그럴 수도 있는 것이네요. 처음부터 지금 앞에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이 또는 다른 보조금을 받는 인텔, 미국 기업들도 그 돈 자체가 필요해서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 미국에서 그 반도체 제조 시설을 미국 내에 짓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강제로 니들 이 돈을 줄 테니까 이 정도를 해라. 그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제한 조건 아니면 그러한 것들이 좀 완화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것이죠.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조금을 안 준다는 게 상당히 큰 으름장처럼 인식되기도 했는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확인하게 됩니다. KBS 열린 토론 반도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로고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현 주소와 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신현철 반도체 공학회장, 이주환 박사, 김양팽 한국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먼저 이 박사님, 미중 간 AI 기술 경쟁의 이제 간세 전쟁까지 여기에 우리가 결코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나 우리 기업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뭡니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좀 뭐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근데 미국 우선주의는 제가 볼 때 단기간의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여전히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 내에서 가장 메인 스트림이 될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는.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중국의 의존도도 낮춰야 되고요. 왜냐하면 중국의 경기 침체가 돼버리면 바로 우리 영향이 오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 미국의 의존도도 사실은 너무 높아지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 중국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시장이었었거든요. 최근에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는 시장이었었고 중국이 주춤하는 사이.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이런 관세 장벽 같은 걸 쓰면 우리가 지금 거기다 공약 직접 지면 되지만 그 공약 짓는 것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수출해야 된다면 미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좀 등한시하고 있는 유럽 쪽이 우리에게는 좀 더 향후에 중요한 고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 박사님 지금 유럽에서 지금 시장을 상당히 점유하고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들입니까? 미국, 유럽 쪽에서는 이제 뭐 ST 마이크로 같은 회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독일에도 사실은 몇몇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기업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과거의 디램 패권 전쟁에서 디램 포기했던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 유럽 기업들이 지금 메모리가 아닌 대부분의 반도체 패권을 쥐고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전력 반도체 이 모든 것들이 한국, 아시아 기업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상당 부분 상위권에 스코어보드 상위권에 유럽 기업들이 있고 미국 기업들 일부가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의 변화가 못해서 그냥 쫓겨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메모리 시장에 굉장히 리스크도 크고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좀 더 안정적인 시장으로 옮겨갔다고 보는 게 저는 맞는 판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덩치는 우리가 큰데 정말 실속 있는 시장까지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고, 김영권께서는 네. 어떤 점에 우리가 지금 우선 좀 판단을 빨리 가져가야 될까요? 뭐 우리가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하라는 얘기는 사실 이번에 AI 기술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이고요. 미국하고 중국이 이런 뭐 무역 분쟁부터 해가지고 기술 패권 경쟁은 트럼프 1기 2018년도에 이미 무역 상호 보복 그 관세를 매기면서 시작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좀 흥미롭게 나왔던 얘기들이 팽이론이었죠. 스스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러한 국가나 어떠한 뭐 진영 싸움에 우리가 참전할 것이 아니라 수요 산업이 무엇인지 빨리 그걸 캐치해야 된다는 거죠. 기존의 반도체 기업들이 뭐 역사적으로 미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들, 최근에는 인텔도 많이 위태롭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이 위태롭게 된 데는 수요 산업이 변화하는데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다행히도 AI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 분야는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또 성장을 할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공이 튈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지, 미국과 중국의 이런 패권 싸움은 그냥 그들이 싸우게 그냥 두고 있어도 네. 우리가 기술력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제품이 꼭 필요하다면은 그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 교수님, 아무래도 이런 문제나 미래 과제에 대해서는 학회에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반도체 공학 학회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건 어떤 내용들입니까? 반도체 공학회에서는요. 네. 저희가 이제 반도체 공학회에서 작년에, 그러니까 2024년이죠. 저희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미래 기술의 발전 방향을 좀 고민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반도체 기술 로드맵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술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굉장히 소재 공정부터 소자, 그다음에 뭐 설계, 시스템, 소프트웨어까지 굉장히 폭넓은 기술인데 그러한 기술 요소별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를 예측을 하고 그것들의 기준에서 기업들의 기술 개발 또 대학의 그 연구 개발 그런 것들이 좀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발표를 했고요. 그러한 것들을 반도체 공학회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서 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좀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을 제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정말 우리가 한 발 더 앞서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반도체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이 박사님 반도체 특별법이 특별법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게 핵심 내용입니까? 실은 뭐 지적 보조금 얘기들도 좀 들어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근데 사실은 지금 많은 정치권과 기업에서 이슈가 되는 그보다는 52시간 근로제한을 풀어달라는 것이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조금 보면서 우려가 되는 건 기업의 경쟁력만을 놓고 봤을 때는 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과연 1인당 근무 시간 52시간 때문에 R&D가 성과를 못 낸다라는 거는 전 동의하기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기업 전체의 총 R&D 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한 사람에 대한 제약만 있는 거지. 사람을 더 뽑아서 교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논의가 단순히 기업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영향을 받는 연구원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되면서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어느 기사 어디를 보더라도 국회 특위를 보더라도 연구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청문회나 토론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우려되는 게 있어서 강제적으로 시행되기보다는 충분히 그 의견 수렴 과정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쟁점으로 지금 부각된 것은 이제 52시간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 포함해서 반도체 특별법 어떤 부분이 쟁점이고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신 교수님께서. 우선 반도체 특별법 얘기가 나온 게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통과가 안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다른 나라들은 다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시작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52시간 다들 아시다시피 52시간 그 근로시간 유예, 제한 유예 그것이 쟁점인데요. 지금 이주환 박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약간 다른 입장에서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일을 해봤고요. 미국의 또 기업인 퀄컴에서도 일을 해봤고 또 한국의 대학교에서 연구를 해봤고 미국의 대학교에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계, 대학, 한국과 미국을 다 경험했는데 평생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52시간 제한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는요. 연구개발이라는 것이 할 때는 해야 됩니다. 또 쉴 때는 쉬어야 되고요. 제가 최근에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흑백요리사라는 거 보셨습니까? 예. 예, 흑백요리사 보면 제가 그게 연구개발하고 너무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리사가 주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재료가 제한됩니다. 그 주어진 시간,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요리가 중간에 하다가 시간이 됐으니 여기 놔두고 내일 와서 다시 이어서 하자라고 하면 그 요리가 맛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구개발이 그와 매우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연구개발 쪽은 R&D 쪽은 강제로 일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은 없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더 해야 된다. 뭐 예전에 우리 옛날에 상사가 퇴근 안 하면 일이 없어도 눈치 보고 퇴근을 못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일을 해야 될 때는 할 수 있게 해주는 유연한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신 교수님께서 이분하게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영권께서는 이 쟁점 사안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반도체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50시간이 아니에요. 시작을 할 때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자라는 게 골자고요. 그 주요 내용으로는 이제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이제 인력 공급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구축을 해서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 이게 반도체 특별법의 근본 취지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 대만, 일본 등등에서는 유럽도 반도체법을 만들었고요. 반도체법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뭐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다른 등등의 얘기를 넣어서 안정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020년대 초반부터 이제 반도체 특별법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렇게 국회에 들어갔었는데 그게 나온 게 뭐냐면은 첨단 전략 산업 특별법이라고 해서 반도체를 포함해서 뭐 바이오 등등 4개 산업이 같이 나오게 돼 버렸죠.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방안이 없어요. 그리고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세금 감면 등의 얘기는 나왔었는데 그것도 일몰 있는 한시적인 법으로 돼서 23년도에 일몰됐다가 연장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법, 그게 이제 반도체 특별법의 근본 취지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여당 야당이 거의 의견을 일치를 봤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또 하나씩 끼워 넣기 시작한 게 직접 보조금과 52시간, 52시간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반도체만 R&D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전통 주력 산업인 자동차라든지 조선도 R&D를 해야 돼요. 그쪽도 52시간 제한을 풀어줘야 되는 게 연구개발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52시간 논의는 반도체 특별법에서 할 논의가 아니고 근로기준법에서 바꿔야 될 내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R&D가 중단돼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요리를 끝내고 가면은 그 요리사는 일주일을 쉬어도 돼요. 또 요리 하나에 그만큼 성과를 내고 보상을 제대로 받았다면은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보상 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만 늘리자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이게 얘기가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그겁니다.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하는 부분만 남겨가지고 반도체 특별법은 무조건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R&D 시간이라든지 다른 부분은 거기에 관련된 법이 다 있는 거거든요. 사실. 예,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52시간은 별도로 하자. 반도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반도체 특별법은 우선적으로 통과시키자 이런 김 연구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굉장히 타당한 절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셨지만 R&D가 중요한 건 반도체만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 모든 산업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이슈가 하니까 이거는 이 법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복지와 생산성을 고려하면서 만들 수 있는 합의가 있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네. 그런 좀 더 상위법에서 다루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지금 그걸 빼고 나면은 인프라 구축할 때 이제 협의를 쉽게 해주는 것들 예를 들면 지금 전력이나 용수 문제들이 그 지자체 뭐 정부기관 조금씩 도와준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못 진행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업이 혼자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법제화해서 조금 명목화해서 확실하게 얼마 이내는 끝나도록 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시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직접 보조금은 사실은 한국의 재정 상황을 생각해 보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집행할 돈이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대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통과하면 뭐냐? 우리는 못 준다. 돈이 없다. 그래서 미국같이 돈이 많은 나라들이 할 수 있는 거라서 직접 보조금은 사실은 법에 있으나 없으나 제가 볼 때는 큰 효과가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 박사님 말씀대로 참 인프라하는데 애를 먹었던 것이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인데 바로 그런 어떤 타겟책이 이제 용인 클러스터 같은 원스톱으로 인허가까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신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긴 하셨습니다만 반도체 공학회에서 15년간 중장기 반도체 로드맵 발표인데 좀 핵심 내용이 추가적으로 있으면 또 더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기술이라는 게 뭐 소재 공정부터 설계 그다음에 시스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입니다. 그러한 범위들에 대해서 그러한 기술 요소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하거나 그런 그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것들을 좀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로드맵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나 기업도 로드맵을 합니다.
정부도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요. 기업도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로드맵들은 대개는 좀 단기적이고요. 그다음에 정부나 그런 기업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학회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학회라는 것은 산학, 연, 관 모든 그 주체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어떻게 보면 중립적이고 공평한 기구이기 네. 때문에 우리 학회에서 그러한 반도체 기술 로드맵을 수립을 해서 논의를 해서 발표를 하고, 반도체 관련된 모든 분들이 같이 이런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겠구나,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공유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AI 반도체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년에 처음 우리가 발표를 했고요. 이것들을 매 3년마다 이렇게 로드맵을 발표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참 우리가 또 산학, 연 이렇게 해서 공유하는 것도 참 정부까지 포함해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영호께 그 점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그러면 소재, 부품, 장비 꼭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른 각종 회사들, 서울 반도체를 비롯해서 한미 반도체나 관련된 회사들만, 사실 이런 중소 중견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하고의 연관관계 분명히 있습니다. 퍼스트 밴드, 세컨드 밴드. 근데 이들에 대한 지원 같은 건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반도체 기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반도체 회사에 한정되어 있는데 그 반도체 생태계라는 건 거기에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제조 장비나 소재 등이 있어줘야지만이 그 반도체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소재나 장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도 상당히 높습니다. 일례로 일본을 보시면은, 일본이 반도체 제조업은 지금 제대로 만드는 메이커가 없어요. 예. 지금 키옥시아 정도만 남아 있고, 반도체 산업이 이제 라피더스라는 그러한 파운드리 만들려고 하지만은 기도 생산은 몇 년 후에 이루어질 것이고요. 하지만 예전에 쌓아왔던 장비와 소재 기술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한국과 대만에 여전히 고급 제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창출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네, 한때 우리 또 수출 규제됐을 그렇죠. 때 상당히 예. 우리 업계들이 맞습니다. 국산화에 또 가속화세는 노력도 있었습니다만 타격을 네네. 입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국산 그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을 육성을 시켜야 된다라고 집중을 많이 했었었고, 집중적으로 지원도 많이 늘어났었어요. 그런데 다시 조금 그런 분위기가 시들어들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기본적인 우리가 갖춰야 되는 기술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서서 이제 용인 클러스터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런 소자업체가 들어서고, 그 주변에는 이제 소재 장비 업체들이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소재 장비 업체들의 지원이 없이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결국 외국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은 천상누각이라고 할 수 있죠. 흔들리기 쉬운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탈피해서 우리가 튼튼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 지원도 그렇게 없지는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만족할 만한 지원이라는 건 당연히 없겠지만은 그래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예. 이 박사님, 이 미중 반도체 패권을 줄곧 이야기하십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도 이 패권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에는 TSMC라고 하는 이 회사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던 것이고, 그 기저에는 대만의 두터운 이 중소기업의 이 경쟁력, 이 부분일 텐데, 우리는 과연 삼성과 또 SK와 그런 관계가 잘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생태계라는 것이 이제 그런 네. 의미인데, 생태계뿐만 아니라 따지고 보면 반도체도 메모리를 제외한 더 많은 시장들이 있는데, 그와 연관해서 우리들은 사실은 좀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팹리스 같은 경우 설계 전문 업체들이, 한국은 아예 이름을 내밀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한국의 팹리스 탑 10의 매출을 다 합쳐봤자 중국의 1위에
10분의 1이나 될까 말까 정도 수준이고요. 중국의 탑 10을 모아보면은 전 세계 테니스의 한 10% 이상이 됩니다. 비중이. 그래서 그런 면도 약한데 대만 같은 경우는 미디어텍이라는 팹리스도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후공정이라고 해서 패키지와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OSAT라고 하는데 한국 기업들도 사실 글로벌 무대에서 이름을 내밀 만한 탑 10에 들어가는 경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중국에는 2, 3위권에 있는 업체가 이미 있고 대만에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그래서 중화권에 사실은 대부분 패키지 업체들이 지금 미국의 한화를 제외하면 다 중화권 업체들인데, 근데 그 다음에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장비도 그렇고 한국은 전반적으로 생태계가 약하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한다면 IDM 의존해서 우리가 스타 플레이어 몇 명에 의존해서 예. 반도체 강국이 되는 게 여기까지는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점점 한계에 부딪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제가 언급했던 거, 그다음에 우리 연구원님이 언급했던 모든 생태계가 같은 속도로 보조로 맞추면 함께 커가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는 삐걱거리면서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네. 신경 쓰는 이거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참 인재가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동안 참 고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 반도체, 조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인재였거든요. 우리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가져오는 것도 또였지만 이제 인재 양성을 위해서 반도체 분야도 반도체 학과, 지금 강원대도 강원대 반도체 시스템 공학부 지금 교수직을 맡고 계신데 인재가 정말 요즘에는 유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지금 육성되고 있는 이 인재들이 질보다는 좀 양에 치중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 어떻게 받아들이신지요? 예, 그 우수 인력 필요합니다. 뭐 한 명의 우수한 인력이 1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시대니까요. 근데 그 한 명의 우수한 인력이 또 나머지 100명의 덜 우수한 인력이 없으면 또 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양과 질이 사실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반도체가 중요해지고 정부에서 이제 반도체 쪽에 인력 양성에 많은 투자가 되어서 일종의 호황기처럼 많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복되고 과잉되는 거 아니냐. 일견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 인력들이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반도체라는 것이 사실 지금 우리 일상생활을 이루고 있는 모든 전자 기반의 산업, IT 산업의 다 핵심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인력이 될 수 있는 거라서 그게 그렇게 뭐 과잉이냐 이런 걸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과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10명이 개발할 걸 중국에 가면은 100명이 개발을 합니다. 우리가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한 10년, 15년 전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반도체는 더 이상 R&D 투자 안 한다. 왜? 잘하니까. 우리가 1등이고 돈 잘 벌고 있는데 뭐하러 더 투자를 해서 새로운 걸,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네. 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당히 연구개발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좀 걱정되는 것은 지금 현재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인력 양성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말라버린다면 왜 그런 것이죠. 우리가 화초를 키울 때 물을 일정하게 줘야지 물을 왕창 줬다가 그다음에 또 한동안 안 주면 그 화초는 죽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물을 아무리 줘도 화초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거와 똑같듯이 이러한 인력 양성 문제는 꾸준히 일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 박사님, 이 인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면 고급 인력을 반도체 쪽에 또 앞으로는 AI 쪽에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아까 우리 김양평 연구원님 말씀한 결국에 보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돈일까요? 지금 보면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할 때 전교에서 1위부터 10등까지 다 공대로 갔지 의대로 간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모든 고등학교가 똑같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한국 전체가 문제가 돼버려서 이거를 뭔가 획기적으로 다시 한 20년 전으로 되돌릴 수, 20, 30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고민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교수님 말씀드린 양과질이 다 필요하다는데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질 부분은 반도체로 박사를 한 사람이 그 질의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D램이 이제 10나노 밑으로 가고 로직 디바이스가 2나노 밑으로 가면 그다음에 우리가 닥치게 된 문제들은 과거에 결코 없었던 일들을 우리 해결해야 되는데 네. 그건 더 이상 저는 엔지니어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이언스의 영역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사이언스의 영역들을 잘할 수 있는 거는 물리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기초과학을 해서 그게
잃은 사람들인데 반도체는 와서 배우면 돼요. 예. 1년 반도체 회사에 있으면 다 알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 정말 기초학문적인 것들이 샤후에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우리 반도체 또 AI 관련 산업에 대한 중요성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1분씩 세 분께 가장 지금 AI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가 우선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김양평 연구원부터요. 네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우리의 반도체 경쟁력을 이어가고 그리고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 바뀌는 시장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시장이 바뀌고 있고 AI 시대에서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우리는 까먹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메모리 반도체 영광만 기억을 하고 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시장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이 없어질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까지만 해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시장에 팔면 되는 그런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HBM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도 외부와의 협력을 해서 같이 만들어야 되는 제품이 된 것이죠. 네. 예. 그만큼 협력이 필요하다. 뭐 설계나 또 공정에 있어서도 신 교수님께서는요. 그동안 우리가 반도체를 굉장히 잘해왔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약간의 그러한 좋은 실적 때문에 가려져 있던 것이 있었는데요. 우리한테 진짜 혁신이 있었던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돈은 잘 벌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 오픈 AI가 나오고 또 딥시크가 나오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기업이 있었던가 그러한 인물이 있었던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뭐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큰 기업에 맞게 기술 개발하고 돈을 버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생태계 얘기가 나왔는데요. 생태계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큰 나무가 필요하듯이 그 밑에 잔잔한 잔디들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우리는 마치 큰 나무는 있는데 잔디가 없는 것과 같은 알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것들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박사님은요? 저는 애널리스트니까 좀 더 현실적인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중저가 AI 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 얘기는 시장은 커지겠지만 비싸지 않은 칩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HBM 대신에 다시 LPDDR로 GDDR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칩 하나의 마진은 낮아질 겁니다. 물량은 늘어나지만. 그래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이나 경영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의대가 아닌 AI 반도체가에 서로 가겠다고 하는 아우성치는 시대가 언제쯤 열릴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달 말씀 있습니다. 내일 전라권과 충청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으며 수도권, 경상권 일부 지역에도 눈이 내리겠습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운전 시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